너희들이 아직 어리고 반만리 먼 곳에 있어 수시로 나의 이야기를 말해줄 수 없구나. 그래서 그간 내가 겪어온 말을 간략히 적어 몇몇 동지에게 맡겨 너희들이 아비의 경력을 알고 싶어할 정도로 성장하거든 보여주라고 부탁하였다. 내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이 장성하면서 부자간에 서로 따뜻한 사랑의 대화로 족할 것이나 세상의 일이란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나이는 벌써 53이건만 너희들은 겨우 10살, 7살의 어린 아이니 너희들의 나이와 지식이 더할수록 나의 정신과 기력은 쇠퇴할 따름이다. 또한 나는 이미 외구에게 선전포고를 하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선에 선 몸이 아니냐. 지금 일지를 기록하는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너희들 또한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니 동서고금의 많은 위인 중 가장 숭배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여 배우고 본받게 하려는 것이다. 나를 본받을 필요는 없지만 너희들이 성장하여 아비의 일생 경력을 알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일지를 쓰는 것이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오래된 사실들이라 잊어버린 것이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부러 지어낸 것은 전혀 없으니 믿어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안동 김씨 경순왕의 자손이다.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이 어떻게 고려왕건 태조의 따님 낙랑공주의 부모가 되셔서 우리들의 조상이 되셨는지는 삼국사기나 안동 김씨 족보를 보면 알 것이다. 경순왕의 8대 손이 충렬공의 현손이 이건공인데 이 어른이 우리의 시조요. 나는 이건공에서 21대 손이다. 충렬공, 이건공은 다 고려조의 공신이거니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우리 조상은 대대로 서울에 살아서 글과 벼슬로 가업을 삼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리 방주 김자점이 반역죄를 저질러 전 가족이 멸문의 화를 당할 때 우리 조상은 처음에는 경기도 고양군으로 망명하였다가 그곳이 서울에서 가까운 지방이라 다시 먼 곳 황해도로 옮기게 되었다. 이하여 해주에서 서쪽으로 80리 떨어진 백운방 덕굴 팔봉산 아래 양가봉 밑으로 응거하였는데 이러한 내력은 족보를 살펴보아도 명백하다. 뒷계리 산산에는 나의 11대조 분묘를 위시하여 조상의 산소가 대대로 이어져 있고 산 아래는 할머니 묘소도 있다. 우리 조상이 덕굴로 돌아오던 시기는 조선시대의 전성기로 양반과 상민의 계급 차별이 엄밀하던 시기였다. 우리 조상들은 멸문의 화를 면하기 위하여 김자점의 족속임을 숨기고 일부러 상놈 노릇을 하였다. 양반의 문화생활을 접어두고 농사짓고 임야를 개척하며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 완전히 관박힌 상놈이 되었다. 조선시대 군제에는 역둔토 외에 군역전이란 토지가 있었는데 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이 토지를 경작하다가 유사시에는 징병령에 따라 군에 나가는 제도이다. 우리 조상은 턱굴 북쪽 고개 너머 왼쪽에 있는 군역전을 경작한 이후 완전히 패를 찬 상놈이 되었다. 군역전을 경작하다가 완전 상놈이 된 것은 문을 존중하고 물을 천하게 여기는 조선시대의 나쁜 풍속 때문이었다. 그 후 우리 조상은 지금까지 턱굴 주위에서 살고 있는 진주 강씨, 덕수씨 등 톱창 양반들에게 천대와 압제를 대대로 받았다. 우리 집안의 처녀가 강이씨 문중으로 출가하는 것은 영광이지만 두 분 중에 처녀가 우리 집안으로 시집을 오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 이것은 혼인의 천대요. 강 이씨들은 대대로 방장을 하지만 우리 김가는 존이 외에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으니 이것은 취직 즉 정치적 압제이다. 강이나 이씨들은 양반의 권세로 우리 집안의 토지를 강점하고 금전을 강탈한 후
농로로 사용하였으니 이것은 경제적 압박이다. 강씨나 이씨들은 비록 머리 따은 어린아이라도 7, 80세 되는 우리 집안 노인을 만나면 이랬나 저랬나 이리하게 저리하게 하며 낮춤말을 쓰는 반면 우리 집안 노인들은 각 성인이 된 아이에게도 반드시 높임말을 사용하였으니 이것은 언어의 천대이다. 그런데 턱골 살 때 우리 집안도 전성시대에는 기와집이 즐비하고 조상의 묘소에 성물이 웅장하며 대대로 내려오는 노비까지 있었다는 것은 좀 이상할 것이다. 내가 10살 남짓할 때 우리 문중에 훈사나 장례식에 해방로 이정길이 와서 일하는 것을 목도했는데 그는 소위 말하는 종의 종이었다. 이정길처럼 우리 운명보다도 더 흉악한 운명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우리 집안의 내력을 살펴보면 문사도 없진 않았으나 머리를 높이 떨친 경우는 찾아볼 수 없고 대체로 불평불자가 많았다. 내 증조부는 가짜 어사질로 체포되어 해주 간화에 구속되었다가 어느 서울 양반의 청탁 편지로 겨우 형별을 면하였다. 내가 5살 때 우리 가족 상황은 다음과 같다. 증조할아버지 학렬은 내 형제였는데 종증조 할아버지 한 분이 살아 계셨고 할아버지 형제와 아버지 내 형제도 다 살아 계셨다. 그런데 내가 5살 때 큰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별세하여 나는 사촌 형들과 같이 곡하였다. 아버님은 내 형제 중 둘째로 가정 형편이 비난하여 장가들지 못하고 노총각으로 지내다가 24살에 삼각혼이라는 괴이한 혼인제도로 결혼하였다. 삼각혼이란 세 성이 혼기의 자녀를 서로 교환하는 제도로 내 외삼촌은 내 고모 시누이의 남편이 되었고 어머님은 작년 목감방 문산촌 현풍곽씨로 14살에 아버님과 결혼하였다. 결혼 후 부모님은 아들 한 분만 있는 종조부 댁에 더부살이를 하였다. 어머님은 어린 나이에 고된 일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였지만 부모님 내외 정부는 좋으셨다. 결혼 후 한두 해 지나자 부모님은 독립하여 따로 살림을 차리셨고 그 후 내가 태어났다. 어머님께서는 푸른 밤송이에서 크고 붉은 밤 한 개를 얻어 깊숙이 감추어 둔 것이 나의 태몽이라고 늘 말씀하셨다. 나는 병자년 할머니의 기일인 7월 11일 다시에 할아버지와 큰 아버님이 사시는 턱골 웅덩이 큰 집에서 태어났다. 앞으로 내 일생을 기구할 조짐이었는지 나의 탄생은 유례없는 난산이었다. 산통이 있은지 근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고 산모의 생명은 위험하였다. 친척들이 모두 모여 온갖 의료치료와 의술치료와 미신 처방을 다 하였지만 효력이 없었다. 상황이 자칫 황급해지자 집안 어른들은 아버님께 속일 말을 머리에 쓰고 지붕 용마루로 올라가 소 울음소리를 내라고 했지만 아버님은 선뜻 따르지 않았다. 할아버지 형제분들이 다시 호통을 쳐서 아버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나누어야 내가 태어났다고 한다. 우리 집안이 극히 빈곤한데 나이 겨우 17에 아이를 얻으니 어머님은 항상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하셨다. 어머님은 젖이 부족하여 암죽을 끓여 먹였고 아버님은 나를 품고 이웃집 산모에게 젖을 구하였다. 먼 친척 할머니 댁은 핏개댁은 밤 늦더라도 조금도 싫어하는 내색이 없이 젖을 주었다. 내 나이 10살 남짓에 그분이 돌아가셔서 턱골 동산에 묻혔는데 나는 그 묘를 지나갈 때마다 경의를 표하였다. 나는 서너 살 때 천연두를 알았는데 어머님께서 보통 종기를 치료할 때와 같이 대나무침으로 따고 고름을 파내어서 내 얼굴에 마마자국이 많다. 5살 때 우리 집은 종조부, 재종조부, 삼종조부 댁 등을 따라 강령군 상가리
이사하여 두에 살았다. 그곳은 앞은 바다요. 뒤는 산이었다. 우리 집은 적막한 산 있고 호랑이 길목에 있어서 밤에는 종종 호랑이가 사람을 물고 우리 집 문 앞으로 지나가므로 문 밖을 나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낮에는 부모님이 농사일이나 해산물을 채취하러 나가시면 나는 이웃 동네 신풍 이생원 댁에 가서 그 집 아이들과 놀다 오는 것이 일과였다. 여름철에는 촌아이들 관습대로 아래옷만 걸치고 배꼽 위로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알몸으로 놀았는데 그 집 아이들은 나와 동갑도 있고 두세 살 위도 있었다. 하루는 그 집 사랑방에서 놀고 있는데 그 집 아이들이 해준 놈 때려주자고 공모하여 이유 없이 매질하였다. 나는 곧 집으로 돌아와 부엌 칼을 가지고 아이들을 다 찔러주기 결심을 하고 그 집으로 달려갔다. 사랑 앞문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알아채고 미리 대비할까봐 칼로 울타리를 뜯어 후문으로 돌입할 계획을 세웠다. 울타리를 뜯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앞마당에 있던 8세 되는 처녀가 나를 보고 놀라 제 오라비에게 일렀다. 나는 다시 그들에게 실컷 얻어맞고 칼까지 뺏겼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는 칼을 잃어버린 죄로 부모님께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내내 시치미를 떼었다. 또 하루는 집에 혼자 있어 몹시 공하던데 마침 문 앞으로 엿장수가 지나가면서 현육이나 부러진 숟갈로 엿사시오 하고 외쳤다. 나는 엿을 먹고 싶었으나 엿장수는 안 된다고 어른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무서워 방문을 걸어놓고 엿장수를 불렀다. 주먹으로 문구멍을 뚫고 헌 숟갈이라야 엿을 주는 줄 알고 아버님께서 사용하시는 좋은 숟갈을 짓밟아 분들러 숟갈의 절반은 방 안에 두고 절반은 문구멍으로 내밀었더니 엿장수는 엿을 한 주먹 뭉쳐서 문구멍으로 들이밀었다. 엿을 맛있게 먹고 있을 즈음 아버님께서 돌아오셨는데 나는 반동강 난 숟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내가 사실 그때로 아뢰자 아버님께서는 다신 그런 짓을 하면 엄벌하겠다고 꾸중하셨다. 그 어느 날 나는 아버님이 엽전 20냥을 방 아랫목 이부자리 속에 넣어두고 나가시는 것을 보았다. 나는 심심한데다 앞 동네 구거리 집에서 떡 파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돈을 전부 꺼내어 온몸에 감고 떡집으로 갔다. 가는 도중에 삼종주부를 만났다. 너희 녀석 돈 가지고 어디 가느냐? 떡 사 먹으러 가요. 네 아비가 보면 큰매 맞는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종조부는 돈을 빼앗아 아버님께 전달하였다. 먹고 싶은 떡도 먹지 못하고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온 직후 아버님도 돌아오셨다. 아버님은 한마디 말도 없이 빨랫줄로 나를 꽁꽁 동여 들보에 매달고 매질하기 시작하였다. 어머님도 들에서 안 돌아오신 때라 말려줄 사람도 없고 나는 아파 죽을 지경이었다. 그때 마침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재종조부 장년 할아버지께서 지나가시다 나의 맹렬한 비명소리를 듣고 우리 방 안으로 달려들어왔다. 할아버지는 아버님과 동갑이시지만 아저씨라는 존칭 권위로 불문곡직하고 나를 풀어주었다. 아버님의 설명을 다 듣지도 않고 할아버지는 어린 것을 그다지 무지하게 때리느냐고 꾸중하시고 매를 빼앗아 아버님을 한참 동안 때리셨다. 나는 장년 할아버지가 고마웠고 아버님이 왼맞으시는 것이 퍽 시원하고 고소하였다. 할아버지는 나를 등에 업고 길로 가서 수박과 참외를 실컷 사먹이고 할아버지 댁으로 업고 가셨다. 정증조모 또한 아버님을 책망하시며 네 아비 밉다. 너희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살자 하시며 밥과 반찬을 맛있게 해주셨다. 나는 여러 날 할아버지 댁에 묵고 난 뒤 집에 돌아왔다. 종조부는 그곳에서 돌아가셨다. 해주 본향의 장지로 100열이나 되는 원거리를 운구할 때는 상해에 바퀴를 달고 끌고 가다
불편하다며 다시 바퀴를 떼고 어깨에 메고 가던 것이 기억난다. 한 번은 여름에 장마비가 와서 근처에 샘이 솟아나 작은 내가 흐르게 되었다. 나는 붉은 염색과 푸른 염색통에서 꺼내어 샘에다가 풀어놓고 푸른 내 붉은 내가 서로 만나며 섞이는 장관을 구경하다가 어머님께 몹시배를 맞은 적도 있다. 내 나이 7살 때 강릉군 상가리로 이주했던 친척들이 한 집, 두 집 턱골 본향으로 돌아왔다. 이때 우리 집도 돌아왔는데 나는 아버님과 삼촌의 등에 업혀 돌아왔다. 고향에서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다. 아버님은 학식은 겨우 이름 석자 쓸 줄 아는 정도였지만 기골은 준수하고 성격이 호방하셨다. 음주는 한량이 없고 취하시면 양반 강씨나 이씨를 만나는 대로 때려 1년에도 여러 번 해주 가나에 구속되는 소동을 일으키셨다. 그런데 사람을 구타하면 맞은 자를 때린 자의 집에 떠매어다가 눕혀두고 생사 여부를 기다리는 것이 그 시대 지방 관습이었다. 때문에 우리 집에는 한 달에도 몇 번씩 거의 죽게 된 사람, 전신이 피투성이 된 사람이 사랑방에 누워있을 때가 있었다. 아버님이 사람을 잘 때리셨던 것은 술 기운 때문만은 아니고 순전히 불평에서 나온 것이었다. 아버님은 마치 소호지에 나오는 영웅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능멸하는 것을 보면 친하고 친하지 않음에 관계없이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격이셨다. 이로 인해서 인간 상놈들은 다 아버님을 경외하고 양반들은 피하셨다. 해마다 새밑이 되면 우리 집에서 닭, 계란, 연초 등을 다수 준비하여 어디론가 보냈고 그러고 나면 감사의 표시로 역서와 해주먹 등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8~9살이 되어서 나는 그 연유를 알았다. 아버님은 한 달에 몇 번씩 소송을 당하여 해주옥에 구속되곤 하셨는데 이럴 때 양반들은 고통을 덜기 위해 감사나 판관에게 접근하지만 아버님은 영리청 사령청의 개방이란 수속을 다 밟아 해마다 선물을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미리 개방을 해두면 영문이나 본하에 잡혀가 옥이나 영청에 몇 날을 구속되더라도 실상은 사령 영리들과 같이 먹고 잤으며 설령 곤장 퇴장을 맞더라도 신용만 하는 혈장이었다. 또 옥에서 나와 반대 소송을 제기하여 양반 토호들을 구속시키는 날에는 그들은 재산을 있는 대로 허비하여 감사 판관에게 뇌물을 바쳐 모면하더라도 호랑이나 정갈 같은 무서운 사령 영속들에게 별별 고통을 다 당하게 된다. 해서지 방에서 1년 동안에 부 10여명이 이렇게 해서 낭패를 당하였다고 한다. 인근 양반들의 회유책이었는지 아버님은 도준 위에 청거되셨다. 아버님은 양반들에게 잘해주던 다른 돈이들과 반대로 양반에게는 가혹하게 공전을 거두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부담하실지언정 가혹하게 하지 않으셨다. 아버님은 결국 3년이 못되어 공금 유용으로 도전 위에서 면직되셨다. 이런 이유로 김순영이라면 양반의 아이와 부자녀들까지 손가락질하며 미워하였지만 함부로 대하진 못했다. 아버님이 양반의 사랑방에 가시면 다른 양반들이 같이 앉아있을 때는 주인이 하 김존이 왔는가 하며 낮춤말을 쓰지만 혼자 조용히 있을 때에는 이따금 이랬소 저랬소 하는 이른바 머들의 공대를 하였다. 아버님의 어렸을 때 별명은 효자였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왼손 무명지를 칼로 잘라 할머니의 입에 피를 넣어들여 사흘이나 더 사시게 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할머니는 내가 태어나던 날 영원히 돌아가셨다. 아버님 형제는 큰아버지 백영, 아버님 순영, 셋째 삼촌 파령, 넷째 삼촌 준영 네 분이시다. 큰아버지와 셋째 삼촌은 별다른 능력이 없는 보통 농군이셨으나 아버님과 넷째 준영 삼촌은 특이하셨다. 준영 삼촌은 술을 많이 마시고 문자는 국문을 겨울 내내 각하고 가라더니 끝내 못 배우고 말더라. 그런데 술버릇은 개팍하여 취하면 큰 풍파를 일으키셨다. 삼촌은 아버님과 반대로 양반에게는 감히 덤비지 못하고
문중 친척에게만은 위아래 없이 욕하고 싸운 거라 할아버지와 아버님이 늘 때려주셨다.